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가운데 박영수 특검은 수십 명을 위증이라는 죄명으로 공소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위증 혐의가 무혐의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이 수십 명 가운데 그러한 죄명으로 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또 그러한 죄명으로 구속되지 않거나 기소되지 않거나 이미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무죄였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째서 법원이 위증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만일 그것이 무혐의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에 들어오게 된 그래서 재판 절차에 들어오게 된 수십 명은 형법상의 위증죄를 범해서 위증 유죄라든지 혹은 위증이라는 죄명으로 공소 제기되었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위증 책임을 떠안고 있는 그 부분은 국회와 그들과의 사이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위증죄, 일반적인 위증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증인 외에도 감정인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저 줄여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했을 때 그들에게 묻게 되는 죄책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범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만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증죄는 신분범입니다. 수뢰죄, 횡령죄의 경우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증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증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증인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여기에서 과거의 경험 사실을 진술한다 하는 것은 이 법 절차에 있어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 절차에서는 가정이라든지 미래의 사실이라든지 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죠. 제3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형사 피고인, 그러니까 만일 강도 행위를 한 사람이 강도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됐다면 그 사람이 형사 피고인이겠죠. 이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그 공소제기된 그 사항,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위증죄를 규정하는 것은 형법 제152조입니다. 제15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허위의 진술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흔히 증인이 나와서 묻는 말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증인을 힐난하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사람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불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진술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할 때 빼놓고는 사실은 그것이 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박하게 증인이 하는 이야기는 항상 빠져나갈 꾀만 부리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선입견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 잘못 진술했을 때 그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오해했든지 착오에 의해서 진술을 했을 때 그때도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되면 안 되겠죠. 이 위증죄라고 하는 것에서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위증죄의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억이 불분명했다든지 혹은 순간 잘못 생각했다든지 하는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물어서는 원래 위증죄를 규정한 그 목적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허위 사실을 진술한다는 인식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위증죄는 성립하게 되죠. 처음 법을 공부할 때에는 이러한 인간의 내심의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심의 문제가 내심에서 머물렀을 때에는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법적인 대상이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심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되고 그리고 그 표출된 것을 가지고 내심이 그러했다는 것을 논증하고 또 당사자가 거기에 동의하기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러한 법 절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형법이 규정한 위증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줄여서 증감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증감법 제14조에서 위증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조를 보기 전에 국회 증감법 제1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국회 증감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를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편의를 위한 것이죠. 앞에서 보았던 형법에서 위증죄를 규정한 것과는 그 목적에 있어서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형법의 위증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질서, 법치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뢰를 깨는 행위를 엄하게 벌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결국은 이 법치라든지 국가 전체의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차원까지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5천만 국민이 공존할 수 있는 질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위증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신뢰를 흔들어 놓는, 그래서 엄하게 벌하는 행위다 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정해 놓은 절차법이다. 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법률 제1조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법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국회 증감법의 대한민국 법 시스템에서 위치는 어디쯤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위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회법이 있겠죠. 그리고 국회법 아래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국정조사, 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법률이 있더라도 역시 국회법 아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회법 아래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국정감사나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했으니까 이 국감국조법의 하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국회 증감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체계적인 그 질서를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국회 증감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범위가 제한돼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법 안으로 그 범위가 역시 제한이 됩니다. 국회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국회법은 헌법 안에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그 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어떤 법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증감법 제8조에 보면 신문, 물어보는 것이죠. 흔히 말하듯이 경찰이, 검찰이 조사하는 것, 그것이 신문. 그 신문을 규정하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체계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이 신문의 범위는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국회 증감법에서 다루는 그 신문의 범위는 국정조사의 대상인 사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또한 이 국회 증감법은 제15조에서 고발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국회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이 혹은 감정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 허위 진술을 하였을 때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바로 조윤선 피고인도 그렇고 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으로 고발된 그 수많은 피고인들은 이 제15조의 고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이 국회로부터 국회 증감법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 중에 박영수 특검의 공소 제기가 무효인 법률적 이유라고 하는 방송에서는 그 내용을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이 제15조 이 규정의 성격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이 증감법 제15조에서 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가령 증감법 제14조이죠. 위증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그러면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그것은 당연히 법원에서 법관 등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국회에서의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부에서 그 의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하는 그러한 의사 진행 과정에서 국회와 증인 사이에서만 발생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법질서를 깬다든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절차범 또는 질서범에 해당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증인과 국회와의 관계이고 국회가 업무 처리를 하는 그 절차사항의 보장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주체는 국회여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이 국회 증감법에 의한 위증죄, 이것은 일종의 친고죄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고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그 고소를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고소, 고발을. 그래서 고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국회가 고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국회의 고발 그 자체는 수사나 소추 또는 소송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수사이죠. 그 다음에 소추이고, 그러니까 국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은 누가 하느냐? 이게 본회의에서일 때는 의장이 하겠지만 이번처럼 국정조사라고 했을 때는 그 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장이 고발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발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가? 그 고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위증과는 다르고 국회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국회 자신의 업무 처리를 위한 것이고, 과거에는 주로 이 위증죄로 고발되는 대상은 정부의 공무원이 됐을 겁니다. 집행정부의 공무원인 경우가 좀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기간을 풀어놓고 형법상의 공소시효에 맞춰서 놔두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령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2016년 국정감사를 예를 든다면 국정감사가 10월 1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종료된 직후에 고발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본회의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의 경우에 201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만일 위증의 혐의가 있으면 그리고 고발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고발했어야 하지 않는가? 기한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 국회 증감법상의 위증에 대해서 고발을 할 때에는 엄격하게 지켜줘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감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발은 구두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친고죄적 성격을 지닌 국회 증감법상의 예를 들어 위증에 대한 고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고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고발장을 반드시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사법경찰관리, 일반 경찰 이런 데에 제출을 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감법 제15조 제4항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발장을 제출하는데 고발장의 양식 또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의 주체가 입법부인 국회 혹은 국회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 만들어 놓지 않는 한은
외부에서 굳이 만들기는 좀 적절치 않겠죠. 이 고발을 할 때 들어가야 할 사항들은 이렇습니다. 고발을 의결한 주체, 무슨 특별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위원회인 경우에 고발인은 위원장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피고발인의 주소, 성명, 예를 들어 조윤선 증인이었다 하면은 그의 주소와 성명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고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충 그럴 것이다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관련 속기록 같은 것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친고죄다. 그리고 국회의 친고죄다. 그러니까 고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도 국회가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발을 의결한 주체가 국회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번 사안처럼 남이 시켜서 고발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 국회의 자주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심각성이죠. 국회가 만든 특검법에 의해서 설치된 박영수 특검이라는 기관이 국회를 좌지우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하면 이 국회가 결정하는 친고죄적 성격인 고발, 위증 고발이 국회가 거기에 종속해서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발 의결은 비록 국회가 하였지만 그 의사는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조종되었다 하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국회에게 조윤선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하는 내용이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2월 30일에 국회에 요청했던 특히 국회에 요청했던 교문위에 요청했던 것이 위증 2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의 내용을 소개하죠. 도종환 위원, 패널을 들어보이며 무엇인가 이렇게 써져 있는 그 내용을 들어보이면서 특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2016년 9월 27일 그리고 10월 13일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위증 혐의가 있다. 이것을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는 공문이 특검에서 왔습니다. 국회 회의록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특검은 우선 이것은 국회 교문위 회의록입니다. 이 교문위에 9월 27일과 10월 13일의 위증 2건을 고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국회 교문위는 이 요청을 받고 다음 해인 2017년 1월 11일에 고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고발 의결 내용은 2016년 9월 27일 위증, 2016년 10월 13일 위증 이렇게 2건입니다.
그것이 국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발을 받아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특검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1월 11일에 고발할 것을 의결한 국회 교문위는 1월 17일에 특검에 고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2017년 1월 11일 국회 교문위 회의록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만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현장에서 보듯이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유성엽 위원장, 오늘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박영수 특검을 가리킵니다, 고발 요청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한 고발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고발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는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 혐의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은혜 위원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위증 혐의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특검이 우리 상임위에 고발 요청을 해왔다. 특검이 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유은혜 의원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 위증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문체부 장관이 된 지금까지 과정 모두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경위에 모두 포함해서 특검에 고발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주기를 위원장께 요청드린다. 그러니까 유성엽 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어디까지 포함해 달라는 것이냐 하고 확인하고 유은혜 의원은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기석 의원이 역시 거들고 나섰습니다.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다시 한번 9월 27일 국정감사하고 종합감사인 10월 13일 내용을 다시 다 봤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명백히 특검의 고발 요청 내용과 비추어 보면 만약에 조윤선 장관이 알았다면 그리고 정무수석 당시에 그런 것에 관여했다면 분명한 위증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위증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확인해서 더 널리 위증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종환 위원이 특검에서 온 그 공문을 들어 보이면서 역시 동조하죠. 위증 혐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염동열 위원이
이것은 중요한 발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특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위증의 단서가 발견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위증의 단서가 발견됐다 그러니까 위증이다 하는 것을 국회에 언지를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그런데 조윤선 장관의 발언을 보니까 10월 13일 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그때 제가 그 질의를 했었는데 11월 30일 날 국조특위에서도 본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1월 9일 날 국조특위에서 사실 이 부분을 시인했다. 그래서 그 시인한 이유가 1월 초에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어서 이것을 위증으로 보는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유성엽은 그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고발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위원은 정무수석 때에도 위증했다는 것을 확실히 넣어달라고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되죠.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감안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수정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래서 예하는 위원이 있고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발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위원장이 알아서 나머지 내용을 수정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석 위원은 19명입니다. 출석 위원을 한번 살펴보죠. 강길부,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도종환, 손혜원, 송기석, 안민석, 안철수, 염동열, 오영훈, 유성엽, 유은혜, 이동섭, 이은재, 이종배, 전재수, 전희경, 조승래 이렇게 해서 고발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월 27일자와 10월 13일자 두 건의 위증에 대해서 국회 교문위가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고발을 했는데 박영수 특검은 9월 27일자 위증만 공소제기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영수 특검 수사 결과 최종 보고서 2017년 3월에 나온 보고서 33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2016년 9월 27일경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함. 그 조윤선 장관에 대한 그 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국회 회의록에 있는 내용에서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염동열 위원의 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10월 13일에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11월 32일 국조특위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알지 못한다고 했고 그런데 1월 9일에는 1월 초에 우상일 국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사실상 시인을 했다. 그러면 1월 초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사람이 10월 13일에 존재하지 않는다. 11월 30일에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양립하죠. 그래서 염동열 위원이 여기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고 또 법을 개정하고 우리가 늘 법리적으로 따지는 국회의원이라고 본다면 10월 13일 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위증이 1월 초에 안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위증이 되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속기록에 남겨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게 되었고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위증을 주장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9월 27일자 위증 혐의만 공소 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는 특검이 2016년 9월 27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모른다고 조윤선 장관이 발언했기 때문에 위증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의 교문위 회의록을 보면 일단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그 용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기로 하죠.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교문위 결과보고서가 2016년 12월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문위의 그 감사의 목적, 국정감사의 목적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소개하고 가기로 하죠. 국정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입법 기능, 재정 통제 등의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 여기에서 이 국정 감사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고 이것이 국회 권한 행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개요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사항 어떤 것을 살펴보겠다 하고 미리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일반사항 22건 가운데에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들어갔겠죠. 더구나 이 결과보고서는 12월에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고 나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 사항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그 21건 가운데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중대하다면 2016년 12월에 그 작성이 완료된 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여기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이 일체 없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았을 때에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없고, 결국 이렇게 된다면 국회 교문위에서 조윤선 피고인을, 당시 장관을 그 국회 증감법상의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은 혐의가 없는 일이고 국회가 무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고발의 대상이 특검이었다는 법을 위반하여, 특검은 검사가 아니죠. 바로 증감법상에서 규정한 검사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위반해서 검사가 아닌 특검에 고발을 한 문제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이 국회의 고발을 받아서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는 교문위의 고발도 받았지만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그 국조특위의 고발을 받아서 위증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와 특검이 서로 힘을 합해서 법을 위반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